지난 9월 16일 파주, 17일 연천 소재 ASF로 순차 확진된 이후 오늘 9시 현재까지는 의심축 등에 대한 추가 신고는 없습니다. 돼지일병의 잠복기인 4일에서 19일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정부지검을 첫 장소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검사분들과 직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버릇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반대파 제거해서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치를 이렇게 추하게 선출된 제2의 최고위원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참수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조국 사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분노하겠습니까? 윤리위원회 결정을 당 대표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네, 9월 2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조국 법무장관이요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검찰청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젊은 검사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물론 비공개라서 저희가 뭐 얘기를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예정된 시간보다는 길어졌다면서요. 네, 의정부지검을 찾았는데요. 지난번에 국장 없을 때 보니까 신혜원 반장이 얘기하는 수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간부 검사들은 다 배제하고 이제 일선 최 반장은 아주 저한테 잘하더라고요. 한결같죠. 네, 있으나 없으나 아무튼 네. 이제 간부 검사들을 제외한 일선 검사들의 얘기만 들었는데 뭐 네. 검찰 내 애로사항이나 검찰 개혁과 관련한 뭐 진솔한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고요. 네. 또 조국 장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검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양 반장, 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춘재, 이름이 이춘재잖아요. 이 씨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제, 어제, 오늘까지 이렇게 세 번 조사를 했답니다. 벌써 세 번 조사했대요? 경찰이 네. 일단 부산교도소에 프로파일러 수사관들을 보내서 조사를 했는데 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지금 24년 동안 잘 있으면서 이 가석방에 대한 기대감에 그러니까요. 1급 모범수로 지금 분류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 상황에서 만약에 그 혐의를 인정했다가는 그 기대가 산산이 조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의 또 다른 2개 농장에서 의심 신고 2건이 접수됐습니다. 방역 당국의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오늘 밤 안에 글쎄요, 이르면 정치부의 시간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오늘 밤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당국의 확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2개 농장에서 각각 돼지 2마리와 1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고요. 이들 농장의 돼지 사육 규모는 3천에서 4천여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축 방역관들이 오전부터 현장에 나가서 임상 관찰을 벌이고 있고 채취한 사료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밤에 그 결과가 판가름 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약 저희 회의 중에 속보가 나오면 바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악관 참모직에서 잘린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협상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악담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연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을 다시 한번 비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론이라는 또 용어를 오늘 꺼내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리비아 모델 언급이 북미 대화에 차질을 빚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그냥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얘기를 한 건지는 지금 명확하지 않지만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뉴욕에 가서 또 이제 정상회담을 하니까요. 거기서 윤곽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젯밤 만찬에서 국정감사 일정에 최종 합의하면서 정기국회는 다행히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요. 상황은 더 격화되고 있죠. 어제 저희가 얘기했듯이 국정감사와 별개로 일부 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밀어붙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논의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국회 분위기는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일선 검찰청을 처음 찾은 조국 장관 얘기와 검찰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여야 정치권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 속보, 또 외교안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검사와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일선 검사들을 직접 만나서 검찰 제도 개혁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들었는데요.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한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검찰은 사모펀드, 또 조국 장관 딸의 입시 의혹 관련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2가지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찾은 일선 검찰청, 바로 의정부지검입니다.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도 일부를 관할하는 곳으로 사실 굵직한 사건으로 관심을 끄는 대도시의 검찰청과 비교하면 크게 이목이 집중되는 청은 아니죠. 자, 조 장관은 왜 이곳을 첫 검사와의 대화 방문지로 택했을까요? 의정부지검을 첫 장소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어떤 이야기 나누실 겁니까?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검사분들과 직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정부지검엔 없는 게 있습니다. 의정부지검 조직도를 한번 보면요. 형사부가 5개 있고요. 공판 송무부 등이 있지만 특수부가 없습니다. 특별수사부이죠. 구본선 지검장만 하더라도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소위 형사통인데요. 형사부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그리고 일부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지만 특수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을 수사하죠. 조국 장관은 이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을 받아서 마땅을 합니다. 검찰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데는 그 이유 중 하나에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점도 저는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특수부 검사가 없는 일선 검찰청에서 애로사항이나 또 검찰개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진솔한 대화를 위해 행사는 공개하지 않았고 또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같은 조치도 취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일체 상사분들의 배석 없이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제가 추후에 취합을 해서 이후 과정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입니다. 참석자들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급 검사들은 다 빠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2시간 넘게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잠시 후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검찰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본사, 그리고 회사 대표, 그리고 자회사인 IFM 전 대표 자택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 익성은 코링크의 설립 자금을 대는 등 일각에선 이 펀드 운용의 핵심 주체로 지목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IFM은 코링크가 익성을 인수한 다음 만든 2차 전지 개발 업체입니다. 자,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사인 웰스 CNT도 바로 이 IFM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죠. 자, 오촌 조카 조범동 씨 그리고 웰스 CNT 대표와의 통화에서는 익성, 이 IFM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조범동 씨가 익성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뒤 웰스 CNT를 합병해 우회 상장하려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지만 이게 어려워지자 아예 상장 기업을 인수한 다음 2차 전지 사업을 이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하고 이 웰스 CNT를 합병하는 대안을 만든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해당 상장 기업이 바로 WFM입니다. 자, 이 WFM과 관련해 검찰은 조범동 씨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 그리고 동생 정모 씨도 횡령의 공범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조 씨가 WFM에서 빼돌려 정 교수에게 전달한 10억 원, 그리고 정 교수가 WFM에서 받은 1,400만 원, 그리고 동생이 코링크에서 받은 1억 원 모두 정상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정 교수가 조범동 씨 측에게 빌려준 5억 원은 코링크를 설립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준 3억 원, 그리고 대출금 2억 원과 함께 동생은 코링크 주식을 사는 데 쓰였죠. 자, 정 교수 측 돈 10억여 원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때 정 교수의 동생은 한 달에 833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1억 원을 12달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검찰은 이면 계약을 통해서 이 빌려준 10억 원에 대한 수익률 10%를 보장한 이자 아니냐라는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코링크는 물론이고 투자 종목도 몰랐다던 입장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 처는 독립적으로 이제 그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장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건물도 상속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재산이 많은 처라 하더라도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됐는데 이런 생소한 사모펀드에 막 투자합니까? 그렇게? 그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돼 있고, 그 실제 운용 보고서 왔던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만은 그 웰스 CNT는 뭐든 간에 회사 이름 자체가 이제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자, 아울러 검찰은 오늘 분당 차병원 그리고 경기도 포천에 있는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조 장관 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할 당시 이 차의과대 의전원에도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입시에 앞서 취소된 단국대 의학 논문이나 또 위조 의혹을 받는 동양대 표창장 등이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국 첫 검사와의 대화, 검찰 정경심 횡령 공범 판단입니다. 네, 조국 장관의 첫 검사와의 대화, 아까도 최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들을 저희가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취재된 내용, 또 계속 들어오는 속보를 종합해서 뒤에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검찰 수사 상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가운데 아무튼 검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펀드 운용사의 핵심 주체로 지목가기도 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이 있잖아요. 그 주변, 오늘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익성 본사 그리고 이모 회장, 이모 부사장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검찰이 벌였습니다. 또 익성의 자회사로 2차 전지 음극재 업체인 IFM의 김모 전 대표 자택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충북 음성에 있는 익성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금 화면이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직원들이 아예 그냥 들어눕고 압수수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구속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당초 익성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켜 차익을 실현하려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링크는 설립 이후 첫 사모펀드인 레드코어 밸렵 1호를 만들고 4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고요. 이를 익성에 투자해서 3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이 투자 자금 40억 원과 코링크 설립 자금이 익성에서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익성의 자금이 코링크를 거쳐서 다시 익성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결국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익성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또 2차 전지 사업이라는 호재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했고, 또 이를 위해서 코링크를 세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익성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다 보니까요. 일각에서는 익성 펀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조국 장관 일가의 자금도 일부가 익성으로 투자되기도 했죠. 네, 조국 장관의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블루펀드가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에 투자금을 넣었고, 코링크는 여기에 10억 원을 더해서 24억 원을 웰스 CNT에 투자를 했는데, 웰스 CNT는 이 중 13억 원을
IFM에 재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웰스 CNT 입장에서는 익성과 합병을 추진하고 익성이 상장이 되면 상장에 따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여기에 투자한 이 조국 장관 일가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앞서 검찰은 익성과 IFM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고요.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서 오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구속된 조범동 씨는 웰스 CNT 최모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IFM 투자 문제가 드러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인 2차 전지 사업 육성 정책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그러한 대목인 거죠. 자, 그러나 앞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IFM 김모 전 대표는요, 지금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나도 이 조범동 씨에게 당한 것이다. 이 문재인 정부의 육성 정책과는 상관없이 원래 2차 전지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지금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소위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를 또 추가로 투입했다면서요? 예, 일단 이 증권사가 밀집해 있는 여의도, 여길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검은 이 금융수사 전담하는 전문청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한문혁 검사 그리고 직원 2명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합류를 한 겁니다. 자, 합수단 수석검사인 한 검사, 최근까지 코스닥 바이오벤처 기업인 신라젠 이 내부 임원이 최근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한 사건 직접 수사를 해왔던 거죠. 자, 검찰이 합수단 소속 검사를 이렇게 파견한 건 사실상 이번 사모펀드 운용사를 둘러싸고 주가 조작, 자금 흐름 이런 전반을 좀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검찰은 오늘 치위과학대학교죠? 치위과학대학교, 네?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왜 웃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할 수도 있죠. 예, 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딸의 의전원 입시를 둘러싼 추가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경심 교수 소환을 앞두고 사모펀드 부분 또 이제 딸과 관련된 의혹 2가지를 동시에 마무리 수사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또 추가 속보가 더 나오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어디 보도를 보니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요, 우려의 뜻을 청와대에 밝혔다. 물론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보도가 나왔죠. 네, 일단 노컷뉴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총장이 조 장관이 후보자일 당시에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에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청와대에 알렸다는 내용인데요. 장관 임명 이후에 수사가 벌어지면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우려했다는 건데,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내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사모펀드나 딸의 입학 문제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관련한 질문엔 말을 아끼면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조국 장관과 오늘 일선 검사들의 검사와의 대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 직접 일선 검찰청을 찾아서 검사들과 이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1시간 이상 더 진행됐다는 거죠, 고 반장? 네, 일단 이 오전 11시쯤 의정부지검에 도착한 조국 장관은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은 먼저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과 공무원 등 검찰청 일반 직원들을 만나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12시쯤부터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별도 점심시간 없이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의정부지검의 평검사는 이 58명인데 휴가를 가거나 업무차 자리를 비운 검사를 제외하고 21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화는 당초 1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45분 정도를 초과해서 오후 2시 15분쯤 끝났습니다. 조국 장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개혁 문제건 또는 검사분들의 애로사항이든 허심탄회하게 다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주로 듣고 향후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 등을 간략히 말씀드렸고, 제가 주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분들의 얘기를 주로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정보다 좀 말씀이 길어지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얘기가 아주 점점 많아져서 활발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개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네요. 혹시 그 장관님 일가 수사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나요? 살짝 나왔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혹시?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다음 일정 때문에. 네. 저희 검찰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네, 혹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 일정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정부지검을 갔다가 의정부 교도소에 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죠? 의정부지검 네. 검사와의 대화 일정을 끝내고 곧바로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 순시를 나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무튼 오늘 의정부 교도소를 방문해서 교정 현황을 살펴본 이후에 너무 낙후된, 그러니까 노후화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좀 교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과밀 수용 부분 문제점을 또 많이 지적을 했네요. 네, 뭐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또 모아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 행사 관련해서요. 검찰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고요? 네, 조국 장관과 서울대 82학번 동기이기도 한 임무영 그 서울 고검 검사인데요. 지금 이번 행사를 두고 왜 그걸 하필 지금 하느냐라는 의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졌던 검사와의 대화와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당시 생방송 TV 토론으로 진행됐던 걸 언급을 하면서 이 결과와는 별개로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의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 나름 의미는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조 장관의 경우에는 일시와 장소, 참석자 내용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과연 검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임무영 검사가 지난번에 조국 장관 사퇴해야 된다, 뭐 그런 그 주장을 했던 뭐 그런 검사죠. 그 검찰 개혁의 적임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임 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 적임자 아니다. 신임 장관이 검찰 개혁 부르짖는 것은 마치 이 대목이 좀 그런데요. 유승준이 국민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라고 비교를 한 겁니다.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런 촉구죠.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하려 한 것을 또 지적을 하면서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일반적인 의심까지 더해보면 오늘 이 검사와의 대화 퍼포먼스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심히 의구스럽다라면서요. 검찰 개혁을 추구한다면 전국 검찰인이 그 저희를 의심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분에게 자리를 넘겨 그분이 과업을 완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또 일갈했습니다. 네, 반면에요. 오늘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한 이문정 검사가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나왔습니다. 자, 이문정 검사는 관련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서 검찰의 제19 감사의 행태를 향해서 비판 발언 쏟아냈습니다. 자, 조국 사건의 10분의 1이라도 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분노, 또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개탄스럽다라면서 이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주문을 하면서 이문정 검사에게 얘기를 좀 들어라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 자, 조국 장관이 자신의 정책 보좌관으로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미경 변호사를 임명했다고요. 네, 이 정책보좌관이란 자리가요. 장관 지시사항을 검토해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그야말로 장관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부는 오늘 김미경 변호사를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법무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한 바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 사표를 제출하고 곧바로 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했었고 신상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장관 정책보좌관은 두 자리인데요. 한 자리는 앞서 조두현 검사가 임명이 됐고 오늘 검사에 대한 행사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 검사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조국 장관과 마찬가지로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자, 조국 장관이 오늘 첫 일선 검사와의 대화를 했고요. 다음 달에도 한다고 했죠. 주반장이 어제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을 시작으로 네. 따라서 계속 전국을 순회하는 겁니까? 다니면서 이제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조국 검사와의 대화, 검찰 익성 등 압수수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26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이번 정기국회 일정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공방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민주당은 정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도 의혹을 따지겠다며 집중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역시 국정조사 카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정기국회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제2의 조국 청문회 이야기가 나온 터라 여야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젯밤 허심탄회한 만찬 회동 갖고 남은 일정에 모두 합의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아주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저녁 자리는 거의 처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원내대표님 만약에 뭘 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무슨 대변인이라도 데려오고 그랬으면 우리가 또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오늘 소주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관계를 이거는 나중에 뭔가 코멘트가 나올까 봐 이런 거죠? 네, 그거 없이도 사실 낙이 나왔어요, 제가. 전화 안 받는다고 약속을 기자들 전화 안 받습니다를 얘기해야 된대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은 우리끼리 그냥 시간 보내고 전화 끝나고도 안 받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네, 이렇게 정리된 일정을 좀 보면요. 미리 정해진 대정부 질문, 또 국정감사에 더해서 10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그리고 28일부터 4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만 없다면 10월 한 달까지 꽉 채워서 정기국회가 열리는 건데요. 이 변수 없을 리가 없죠. 어제 회동에서 두 야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자기들이 고발해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국 파면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명간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야는 극명하게 갈린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당원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조국 공방에서 벗어나 민생으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서 선정이 된 정책은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한다고 하죠. 또 이 남북 정상의 판넬 앞에서 포토타임도 가졌고 평화 경제 분야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오늘 정책 페스티벌을 잘 이렇게 관람하고 참여하면서 정당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여기에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국회 혁신특위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 300명 중에서 6명 정도만, 7명 정도만 신뢰를 받고 나머지는 다 신뢰 못 받는 그런 국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를 못 받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살짝 미소를 띠고 또 농담조긴 했지만 평균 4선씩은 되는 중진 의원들에게 당신들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면전에서 지적한 겁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이른바 내년 공천 물갈이설이 쏟아지고 있는데 현역 중에서 최대 40명까지 교체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사자인 이해찬 대표는 7선을 했죠. 물론 차기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도 결국 조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리 공언까지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정무위는 사모펀드, 교육위는 딸 스펙 관련 등등 이 관련 의혹이 전 상임위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장관직을 버틴다는 것, 한마디로 국민과의 전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새 여당이 툭하면 민생하자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입니다. 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부산시당은 잠시 뒤 6시부터 이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부산 지역 첫 촛불 집회에 나선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 직접 참석을 하고요. 최근 단식과 삭발로 끌어올린 투쟁 분위기를 주말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산연대의 최초 제안자로 알려졌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자,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학규 대표가 끝내 조국 파면 투쟁에 발목을 잡네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 윤리위의 직무정지 6개월 결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의원은 당내 급한 불을 끄고 조속히 촛불 집회에 합류하도록 하겠다면서 손 대표의 하태경 숙청은 결국 조국만 도와주는 것이라고 손 대표를 힐난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바른미래당 최고위에선 낯뜨거운 공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보통 최고위에는 비당권파, 소위 바른정당계는 참석하지 않는데요. 오늘 하의원 징계에 반발한 지상욱 의원이 등장하면서 일촉즉발 상황 연출됐습니다. 제가 예결위가 있어서 먼저 시간이 안 됩니다. 당에서 준 임무를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 배려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태경 최고는 당원과 국민이 우리가 정한 룰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최고위원입니다. 동료를 그렇게 함부로 칼로 목을 정치적으로 참수하시는 거는 그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대표님께 결례가 되더라도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한 가지만 듣고 가세요. 윤리위원회 결정을 당 대표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선생님 가세요.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데 가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과하세요. 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윤리위는 하 최고위원 외에도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논의 중이고요. 또 비당권파는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주 막 오르는 정기국회, 민생국감, 조국 국감입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는 했지만 이제 그동안 최종 합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최종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26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이제 정기국회가 개막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아까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 조국 공방이 어디까지 가열될지가 변수로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마다 지금 이제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해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 다시 이제 국회 파행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죠. 네, 일단 이 일정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오는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 1일까지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요. 이어 이 지난해 국정 상황을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21일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 28일부터 사흘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하기로 했었던 것들인데 조국 장관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미뤄진 일정인 겁니다. 네, 10월에 공휴일이 이틀 있는데 국회 일정이 저렇게 빡빡하게 있네요. 그렇죠? 네. 지금 한국당 또 바른미래당이요.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요. 특히 한국당에서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야당이 조 장관에 대한 의혹을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까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게 맞지 않냐. 다시 국회에서 따지자는 건 모순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 전에 일어난 장관의 가족사는 국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이 자초한 것이다.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캐묻겠다. 이렇게 집중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 정책 발표가 소위 조국 사태를 덮으려는 물타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장관 가족 문제 그것은 국정과의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국정에 해당하지도 않는 장관 가족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앞질러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 위반이고 불법 추월입니다. 조국 이슈를 덮기 위한 조국 물타기용 어떤 급조된 정책이라든지 급조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기재부에서는 정년 연장제를 들고 나왔고 또 법무부에서는 국토부 소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 대기 신청권을 이야기했고 그 밖에 재산에 따른 벌금제를 이야기했고 또 국토부는 어제 전월세 상한제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이 오늘 저녁 6시부터 부산 지역에서 촛불 집회를 함께 연다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오늘 양반장, 오늘 한국당에서 추가 삭발은 없었나요? 예, 일단 그 국장 10월 3일, 9일 네. 공휴일을 우리 어떻게? 그거 모르죠 아직.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죠. 아니, 전 그냥 아까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국회 일정이 되게 빡빡하네. 이렇게 팩트만. 네. 중요한 말씀을 안 하시길래. 그건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예. 일단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고 난 이후에 뭐 말 그대로 계속 릴레이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진, 뭐 초선, 뭐 원외 지역위원장 할 건 없었죠. 자, 한국당에 따르면 지원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오늘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자,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그런 조금 여론 동향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쓴 걸까요? 국장님 지금 딴짓하고 계셨죠? 아니 뭐 카톡이 와가지고 제작진한테요. 예. 네. 일단 여론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네. 또 민주당에서 이 공천 눈도장을 찍기 위한 삭발 아니냐 어제 전해드렸죠. 이 부분도 공천 눈도장을 찍기 위한 삭발이다 이런 정치쇼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좀 의식을 했던 게 아닌가 싶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제 좀 자제하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정태욱 의원이 오늘 한 인터뷰를 보니까 현재까지는 황 대표가 국민의 분노를 집약적으로 표현했는데 약간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가 당내에 있다.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에 실린 황교안 대표 인터뷰를 보니까요. 조국 장관 파면을 위한 야권연대 빅텐트, 오랜만에 듣는 용어네요. 빅텐트를 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조간에 실렸죠? 네, 오늘 그 조선일보 인터뷰였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필요하다면 한국당 밖에서 빅텐트를 칠 수 있고 내가 대표를 맡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사람에 대해 물갈이라는 표현은 쓰기 싫다면서도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분들이 있고 이 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정체 상태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들이 오고 싶은 정당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요. 청와대든 여든 야든 어느 쪽이라도 완벽하게 만족한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기 어려운 그런 지표들인데 오늘 나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였죠.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40%로 나타났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인데요.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득표율 41.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53%로 긍정평가보다 13%포인트 높았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50%를 넘은 건데요. 갤럽 측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여론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연령대별로도 응답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30대와 40대는 각각 55대 39%, 또 49%대 39%로 긍정평가가 앞선 반면에 나머지 연령대인 20대, 50대, 또 60대 이상에서는 모두 부정평가가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의 긍정평가율이 7월과 비교해 볼 때 52%에서 38%로 떨어져서 다소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신반장, 청와대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한 지지율 관련한 언급이 오늘 있었다면서요? 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설명을 했는데 지지율이 올랐을 때 춘풍 추상을 머리맡에 걸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부가 할 일을 또박또박 해나가자고 다짐을 했었다라면서 반대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의기소침하거나 또 방향을 잃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닌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즉 청와대에게 물어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언론이 원인을 분석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 분석 결과를 우리가 듣고 논의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오늘 보낸 서한, 오늘 보낸 건가요? 그 서한이 오늘 아주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네, 역시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결과가 나온 뒤에 양정철 원장이 연구원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이 공개가 된 겁니다. 양 원장은 옳다는 확신과 신념이 있다면 무소의 불처럼 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여러 상황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지만 선거는 절박한 쪽이 이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모세가 이집트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었을까라면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 내년 총선에 불출마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또 여러 가지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민생국감, 한국당 조국국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경찰의 세 번째 조사에까지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전담 수사팀, 어제 형사와 프로파일러 등 7명을 이 시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 보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춘재는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무관함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유력한 용의자임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1차 조사, 그리고 어제 2차, 오늘 3차까지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 자, 3번 다 혐의 부인했습니다. 때문에 수사 장기화 가능성 커 보입니다. 하지만 예견됐던 일입니다. 자,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감방 안에서 고분고분 말 잘 들어서 1급 모범수가 됐는데, 그래서 가석방 꿈을 한참 꾸고 있는데 24년 만에 경찰들이 다시 찾아와서 야, 너 범인이지? 하면 아닌데요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자,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이춘재의 DNA가 다를 확률, 보시는 것처럼 0.00000000001%라고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 이춘재에게서 이 자백을 받아내는 일,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도대체 이춘재의 정체는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인간이냐겠죠? 자,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자, 고등학교 시절 이춘재로 추정되는 사람 얼굴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왼쪽 사진이죠. 바로 80년대, 90년대 사건 발생 당시 거의 유일한 몽타주였던 오른쪽 사진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글쎄요, 어떻게 보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판단은 잘 안 섭니다. 자, DNA가 일치한다는 것 외에도 이춘재가 진범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또 다른 단서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춘재가 사건 발생 당시 경기도 화성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1963년도 경기도 화성시 진안리에서 태어났고 이 마지막 10번째 사건이 있고서 2년 뒤인 93년까지 경기도 화성 그곳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더 섬뜩한 것은 이 모방 범죄로 확인이 돼서 진범이 잡힌 8차 사건을 제외한 9건의 사건 중에 6건이 이춘재의 집 반경 3km 이내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춘재는 지금 부산교도소에 있습니다. 자, 94년 충북 청주에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가 꼬리가 밟힌 거였죠. 자, 당시 이 부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부인을 때려서 피가 날 때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아들도 학대했습니다. 자, 참다 못한 부인은 집을 나가버렸죠. 며칠 뒤에 가출한 아내,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춘재 왈, 내가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 똑똑히 알아두라, 이렇게 경고를 했죠. 자, 그 무서운 음모의 내막 20여일 뒤에 확인됐습니다. 바로 아내의 동생 처제를 살해했던 거죠. 처제를 집으로 불러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에 무참히 살해했던 겁니다. 자, 이춘재는 그때도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처제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과 함께 처제의 실종 신고를 했죠. 이윽고 피해자의 시신이 이춘재 집 근처 철물점 야적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시신은 방어흔, 그러니까 외부 공격에 저항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자, 경찰은 바로 그 점에서 면식범의 소행 가능성이 있다 의심을 했죠. 가족부터 탐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이춘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 연행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시 수사 형사의 증언입니다. 뒷좌석에 타라고 했죠. 그러곤 제가 앞자리에 타서 뒤를 슬쩍 보는데 이놈이 다리를 부르르 떠는 거예요. 이놈이다. 100% 확신했죠. 자,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 하나. 이춘재가 붙잡혔던 1994년, 처제를 죽여서 붙잡혔던 1994년, 그때는 왜 화성 사건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일까? 자,
자, 당시 청주 경찰은요, 이춘재를 구속한 뒤에 그의 본가였던 화성 집도 수색했다고 합니다. 자, 스타킹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결박한 점 등등 이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걸 전해들은 화성 수사팀이 청주 경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춘재 24년 동안 감옥에서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1급 모범수로 지내면서 성실히 살았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그가 이춘재가 개과천선을 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택도 없는 소리다 잘라 말합니다. 시체말로 무서운 형들이 가득한 교도소 환경이 그의 이 공격성을 억누르고 있었을 뿐이란 거죠. 이렇게요. 그것이 대부분 아주 연약한 여성, 예컨대 10대 여자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여성들이 피해자가 됐거든요. 그렇죠. 저항 능력이 없는. 교도소 안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보다 체격이 큰 남자 수용자들 또는 뭐 그 교정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실 폭력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자, 영화 살인의 추억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에서는요, 이 화성 사건 중에 피해자가 농수로에서 발견됐던 2차 사건을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재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영화 엔딩에서도 저렇게 형사를 관두고 영업사원으로 변신한 전직 형사 박두만이 근처를 지나다 다시 농수로 사건 현장을 찾은 데서 끝나죠. 이렇게 말했죠. 얼마 전에도 어떤 아저씨가 여기서 이 구멍 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뭐래더라? 맞아. 옛날에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 그랬는데?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뻔한 얼굴인데? 어떻게? 그냥 평범해요. 예, 부산일보 보도입니다. 이춘재와 2년간 부산 교도소에 함께 복역했던 이 A씨에 따르면 이춘재와 함께 내가 교도소에서 살인의 추억을 감상한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춘재는 앞서 보신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을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뭐 DNA 정확도가 뭐 99.9999999%라고는 하지만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최종 단정은 아직까지 내릴 수는 없지만요. 마지막에 그 살인의 추억을 같이 봤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놀랍네요. 그죠? 네. 자, 좋습니다. 정말 오늘 이제 보도들도 이렇게 보고요. 반장들하고도 어제 얘기했지만은 안타까운 게 1994년 처제 살인 사건으로 체포됐을 때 왜 화성 사건과의 연계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때 고반장, 그때 확인이 됐더라면은 공소시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1994년 청주 서부경찰서 형사들이 이춘재를 체포한 뒤에 그의 본가인 화성 집을 수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춘재가 범행을 벌이고 청주에서 화성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옮겼던 탓인 건데요. 자, 이 과정에서 이 화성의 수사본부가 청주경찰 쪽에 범행 수법이 유사하니 우리도 이춘재를 좀 조사하게 좀 보내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청주경찰 입장에서는 자기들 관내에서 벌어진 사건이 당연히 우선이었겠죠. 이 조사하고 싶으면 와서 조사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화성에서 형사들이 오질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유야무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화성 수사팀이 청주에는 왜 안 갔다는 거예요? 네,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화성경찰이 용의자 혈액형이 B형일 것이라는 추정에 집착한 나머지 이춘재 혈액형이 O형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레 짐작했던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자, 파악한 뒤 신병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춘재는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과거 혈액형 감식 당시엔 다른 오염 물질과 섞여서 이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수도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DNA 분석이 워낙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혈액형 부분은 어제 논란은 많이 됐는데 최 반장 설명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의자 이춘재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독방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속보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뭐 3번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네. 후에도 이 독방에서 잠도 잘 자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교도소 측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춘재가 있는 독방에 텔레비전이 있어서 아마 이 자신과 관련된 뉴스를 보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생방송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압축해가지고 뉴스를 틀어주잖아요. 녹화해서 틀어줍니다. 네. 맞아요. 더 질문 안 할게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하냐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불필요한 질문이었어요. 자, 지금 이춘재의 신상 공개, 뭐 이것도 좀 관심사인데 아까 조선일보 기사를 저희가 잠깐 봤지만요. 이춘재로 추정되는 인물의 고등학교 사진이 일단 공개가 된 상태죠? 네, 이 현행 관련법 상에는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원 공개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씨가 수감 중인 데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이 씨의 혐의를 확정짓기가 어렵고 또 이미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신상 공개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뭐 여론이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고요.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의 조사에서 모두 인정을 안 했고 현재로서는 뭐 DNA 분석 결과가 있지만 본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여기서 더 앞으로 나가기는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인데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부산교도소에 가 있는 수사관들 또 네. 프로파일러들이 과연 이제 이춘재하고의 치열한 수싸움에서 그렇겠네요. 어떻게 이길 설득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전문가들은 이춘재 입장에서는 혐의를 인정해서 그러니까 이춘재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서 조금도 득될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들어보시죠.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화성 연쇄 살인범이라는 딱지를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를 감당할 생각이 아마 없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을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그 민감용 경찰청장이요. 또 다른 장기미제 사건이죠.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현장 직접 갔었다면서요? 네, 이 대구 와룡산 이 사건 현장 찾은 건데요. 경찰청장으로는 처음 여기를 찾은 겁니다. 자, 민감용 청장은 유족에게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라고 약속했다라면서 이 모든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유류품을 재검증하고 이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민 청장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첨단 장비도 개발이 돼서 이번 이 개구리 소년 사건에 남겨진 여러 가지 유품들을 면밀히 또 원점에서 재검증, 감정 그리고 분석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진 않았지만 지금 뭐 또 여러 가지 제보가 경찰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네. 자, 경찰 수사를 얘기했으니까요. 이 사안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 대해서요. 성접대 의혹이 있었잖아요. 무혐의 결론을 내렸네요. 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오늘 브리핑에서 양현석 전 대표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진술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기된 의혹의 시기가 5년 전이고 또 일부는 해외에서 발생해서 사실관계 파악에 애로가 많았다는 거고요. 검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겁니다. 자, 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로 알려진 정마담에 대해서도 역시 불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상습 도박 혐의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아마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 같다라는 보도도 현재 나오고는 있죠.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민감용 개구리 소년 사건 원점 재수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성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쿄에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본 외교라인 교체 이후 첫 만남이죠.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협의에서는 한일 갈등 관련 현안, 또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준비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한 속보들도 몇 가지 들어온 게 있는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쿄에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선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일본에선 이 다키자키 시게키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나왔는데요. 다키자키 국장이 일본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맞물려서 이번 달 초 부임한 터라 두 사람의 만남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남 상견례 성격도 있었는데요. 김정한 국장은 오늘 협의에 앞서서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해 폭넓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남은 1시간 반가량 이어졌습니다.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과 그에 따른 수출 규제 조치 등 최근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요. 다음 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추진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태기 도시미스 외무상의 외교장관 회담 의제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협의는 평행선을 달렸고 별도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김정한 국장은 협의를 마친 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만 밝힌 뒤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다음 주 유엔 총회 이야기도 잠깐 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과연 만날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한일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방문 일정을 발표하면서 각국 정상과의 회담 일정도 공개했지만 여기에 일본은 없었죠. 자, 우리 정부는 이번 문 대통령 유엔 총회 방문을 계기로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 강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일 정상 간의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번 방문 기간 중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폴란드, 덴마크, 호주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불발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미일 정상회담 역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도 같은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총리 주변에선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아베 총리는 이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대로 외교장관 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만남이 더욱 관심을 끄는 건 일본 개각 이후, 그러니까 모태기 신임 외무상 취임 이후 첫 한일 장관 회담이기 때문입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아베 내각에선 경제산업상, 경제재생상 등 주로 경제 관련 부처 수장을 맡았습니다. 이번 개각을 앞두고 강력하게 외무상 자리를 원했다고 하는데요. 종합상사 직원, 신문기자, 글로벌 컨설팅 업체 컨설턴트 등을 거쳐서 정계에 입문한, 그러니까 세습 정치인이 질비한 일본 정계에선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외무상 취임 이후 그가 내놓은 한일 관계 관련 발언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요. 적극적일지 어떨지는 별도로 하고 의사소통은 해나갈 것이다.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를 구축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문제 대응 등으로 한미일의 긴밀한 연대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표명인데, 자, 여기에다가 한국이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면서 우리 정부를 탓하는 기존 입장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번 유엔 총회 기간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이 성사되면 두 장관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자, 강경화 장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 오늘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함께 미군 헬기를 타고 방문했는데요. 해리스 대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강경화 장관과 함께 헬기에 탄 모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한미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뒤에 바로 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과 면담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간 긴밀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본 외교라인 교체 후 첫 한일 외교국장급 만남, 외교장관 회담, 의제 등 조율. 네, 금요 고다방 시간입니다. 자,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어제 9월 19일 바로 9.19 평양 공동선언이 나온 지 딱 1년 된 날이었습니다.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도 1년 전에 비하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면서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현정아 감독입니다. 1년 전 이맘때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순간을 떠올리며 금요 고다방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냅니다.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주년이 됐는데요.
저도 그때 특별 수행원으로 함께 평양에 다녀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떨림과 벅찼던 순간들이 생생히 떠오르는데요. 남북이 함께 웃으며 노래했던 만찬장의 분위기도 생각이 나고요. 특히 백두산에 올라서 두 눈으로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과 천지에 손을 담갔을 때의 그 기분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을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름의 비바람과 더위를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평화도 그렇게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북 체육교류도 활발해져서 1년 전엔 아쉽게도 만나지 못했던 이분희 선수도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와 함께 평양을 다녀왔던 김혁석 작곡가와 가수 알리 씨가 참여한 노래 코리아 드림을 신청합니다. 네, 현정아 감독의 사연이었습니다. 현정아 감독도 언급했지만 이 현정아 감독은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북한 이분희 선수와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해서 우승을 한 바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요. 자, 지난해 평양 방문 때 두 사람 만남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불발된 바 있죠. 현정아 감독 말대로 남북 교류가 다시 활발해져서 두 사람도 만나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금요 고다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마주보니 이제 우린 같은 희망 같은 미소를 가질 수 있어 하나가 다시 네, 다음 주에 고반장이 휴가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고다방 할 때만 와요. 지금 뭐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온다고 했으니까. 네. 찾아오겠습니다. 본인의 약속은 지켜야죠. 그럼요. 아니 뭐 고다방으로 찾아와도 되고. 밖에서? 네. 저희가 그렇게까지 챙겨줘야 돼요. 그건 좀 현재 연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한일 WTO 제소 관련한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온 게 있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WTO 제소 관련해서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고 조금 전에 우리 정부가 관련 내용을 확인을 했죠.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금 전 밝힌 내용인데요. 이 산자부 관계자는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사국 간 양자 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한국이 요청서를 발송한 11일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일본이 양자 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기한을 하루 앞두고 9일 만에 오늘 수락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양자 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에 개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2개월 동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은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양자 협의만으로는 분쟁 해결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어쨌든 뭐 WTO에서 이제 한일 간의 논리 대결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있었잖아요. 아까 이제 고반장도 내용을 설명했지만요. 그 내용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외교안보 라인 교체 이후에는 첫 한일 간의 만남인 거죠? 예, 이 한일 외교 국장급 만남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있었고 3주 만인데요. 예, 그 사이에 이 김정한 외교부 아태국장의 카운터파트가 이 가나스기 겐지 전 국장에서 이 다키자키 시게키 국장 다키자키 시게키 국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첫 만남을 가진 거기 때문에 뭐 상견례 또 뭐 현안 협의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김정한 국장은 오늘 협의에서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조치 철회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측도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철회 요구를 하고요.
특히나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신임 외무상의 회담 추진 관련 논의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국장급 회동에 앞서서 어제 일본 교도통신 한일 정부가 오는 26일 뉴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죠. 자, 만약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두 장관 역시 일본의 개각 이후 첫 만남을 갖게 되는 건데, 자, 첫 만남인 만큼 어떤 현안에 대한 또 해결 방안을 당장 내놓기보다는 상견례를 겸해서 서로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일본 내에서는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서 피해가 크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 주요 일간지들이 우리나라의 일본 여행 불매 운동 등으로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수가 반토막이 났다라는 일본 정부 발표를 일면 머리 기사로 크게 다뤘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이 발표한 외국인 여행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 수는 30만 8,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48% 줄었습니다. 감소폭은 불매운동이 시작된 첫 달인 7월 감소폭의 6배에 가깝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와 관련해서 한일 간 대립 완화 징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의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여행자의 일본 방문이 앞으로 계속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스가 관방장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한국의 일본 방문자는 대폭 감소했지만 반면에 중국, 미국, 동남아의 관광자 수는 동기 대비 대폭 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0년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 달성 목표를 유지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내년 봄에는 도쿄 하네다와 나리타 공항 도착 출발편이 각각 4만 회, 또 오키나와 나하 공항 도착 출발편이 8만 회가 늘어서 단순 계산만 해도 외국인 여행자가 600만 명이 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또 보이더라고요. 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판하면서 북한과 새로운 협상법, 새로운 방법에 대한 그 표현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북한 쪽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명의의 담화가 이제 조선중앙통신에 소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계산법에 환영하는 좀 긍정적인 그런 좀 표현을 했고요. 본인이 협상 파트너로 나설 것임을 또 은연중에 암시했다. 이렇게 설명해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일 외교국장급 회동, 양측 이견 여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법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북상 중인데 이번 주말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속도와 동선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나오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동선이 북쪽으로 조금 휘었다고 하네요. 부산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요일인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찾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에 유엔 총회 연설, 또 한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특히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주목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계산법이 뭔지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분위기고 월요일을 포함해서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가 있으면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했습니다. 후반장 휴가 잘 갔다 오고요. 네, 금요일엔 나오고요. 보다방 하러. 네.